자유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김용민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3일 수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독일식 선거제도인 연동형을 들여서 좋은 정치, 북돋우는 좋은 선거제도다 이렇게 평가를 하면서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옳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이걸 두고 어젯밤 김용민 TV 커뮤니티에서 설문을 돌렸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의 견해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지 이따 자세히 그 결과를 소개하겠습니다. 유시민 전 이사장 견해를 두고 스트롱 에그라는 필명을 쓰시는 분의 반박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글에 기초해서 제 의견을 한번 더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정치는 이미 총없는 내전이나 다름없습니다. 내전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정상적인 정치가 가능합니다. 독일에서 나치를 몰아내고 했던 연동형은 그런 의미에서 나름대로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현재 대한민국판 나치와의 총없는 내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국민을 강제징용하고 생체 실험하고 침략 전쟁의 총바지로 활용하고 여성은 일본군 성노예로 동원했던 일본, 그 일본에게 기생했던 친일파들이 수도 서울 한복판에 또아리를 들고 앉아서 우리 국민에게 똑바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제넘게. 이런 불의한 기득권, 이 기득권의 산실, 정치, 법조, 검찰, 언론, 자본을 개혁하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판판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말이죠. 군부 쿠데타가 사라지니까 이제는 검사 쿠데타가 벌어지고 대놓고 일본을 옹호하고 구태 반동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는 그런 자가 지금 대통령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배후에 윤석열을 지탱하는 기득권 카르텔도 봐야 합니다. 유해물질로 오염된 땅에 좋은 씨를 뿌려봐야 고사됩니다. 설령 요행이 잘 자랐더라도 그거 못 먹습니다. 그 과실을 못 먹어요.
자, 그런데 한국형 나치 카르텔이라는 땅 위에 조울 선거 제도, 즉 씨앗이 심어졌을 때 과연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물론 저는 연동형도 또 병립형도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선거 제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병립형 하에서도 나쁜 정치 세력이 득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상적이고 정의로운 제도는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덜 나쁜 진영에게 유리하고 아주 나쁜 진영에게 한 석이라도 덜 내주는 선거제도가 현재의 선거제도라면 옳다. 그걸로 가야 한다라는 민주진영 다수 시민의 절박한 뜻, 이 뜻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나 사는 것이 팍팍하면, 얼마나 미래가 암담하면 기존의 선거제도를 유지하자, 이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니까 참 참담합니다. 이 현실이. 자, 그러나 우리가 독일처럼 세상을 갈아엎고 좋은 정치로서 새로운 희망을 가꿀 수 있는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희망을 버리지 않는 한 그런 세상은 올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오늘의 간추리 뉴스 함께 하시죠. 신윤 핵심으로 꼽히는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이 내년 총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윤석열 정부를 성공시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도 오늘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장고에 들어갔는데요. 당내에서는 김 대표가 이르면 오늘 대표직 사퇴 등 거취를 발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당 핵심 관계자는 혁신위의 친윤 또 지도부 희생 요구에 따라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란 결단을 내리면서 김기현 대표도 그냥 넘기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김기현 대표는 사석에서 수차례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습니다. 철근 누락 사태로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 대해서 정부가 고강도 혁신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21년과 지난 1월 LH는 사고가 날 때마다 잇따라 혁신안을 발표했는데요. 잡음이 끊이질 않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입니다. LH가 품질과 가격 경쟁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LH 정관들이 없는 업체들이 설계로든 공사 시공이든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넓혀서 핵심은 LH의 공공주택 독점 공급 구조를 깨고 민간 건설사도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건설업계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중견 건설사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과연 적정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동안 어린이,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만 제공되던 긴급 돌봄이 내년부터 전 국민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소득 하위 70% 노인이 무상으로 이용하던 노인 맞춤 돌봄도 소득에 따라 일정한 이용료를 부담하는 방식으로 모든 소득계층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더 많은 사람이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게 돼 연령, 소득 등에 따른 사각지대를 줄이고 재가복지센터, 복지관 등 영세한 시설들의 규모와 서비스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인데요. 보건복지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과 3차 사회보장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선거가 다가오고 있네요. 세계 최대 인터넷 업체 구글이 자기 회사의 앱 장터인 구글 플레이 스토어의 유료 결제 방식을 둘러싸고 미국 게임 업체 에픽게임스와 벌인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구글은 스마트폰 사용자들이 모바일 앱에서 유료 결제를 할 때마다 앱 업체나 개발자로부터 수수료를 챙겨왔는데요. 이런 행위가 우월적 시장 지위를 남용한 갑질이라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뉴욕타임스는 구글의 패배로 인해서 애플과 구글이 독점해온 앱 마켓 시장의 관행이 흔들리게 됐다라고 했는데 당연히 애플에게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네, 친윤석열계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언론이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서울로 올라와서 출마하지 않겠다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았는데 갑자기 불출마로 선회했습니다. 물론 부산시장에 나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자, 변화무쌍해진 장제원의 입장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자, 영상 함께 하시죠. 뭐가 두렵겠습니까? 뭐가 어렵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눈치 안 보고 삽니다. 할 말 하고 삽니다. 아무리 권력자가 뭐라 해도 저는 제 할 말 하고 삽니다. 그래서 좀 많이 역풍도 맞지만은 운명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역사의 뒤편에서 국민의힘의 촌성 승리를 응원하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국회의원직에 대한 미련도 정치에 대한 아쉬움 때문도 아닙니다. 또 한 번 백의종군의 길을 갑니다. 이번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공직인 국회의원직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보다 절박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총선 승리가 윤석열 정부 성공의 최소한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마지막을 내어놓습니다. 이제 떠납니다. 버려짐이 아니라 뿌려짐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를 밟고 총선 승리를 통해 자, 이상합니다. 이게 그 선당 후사도 아니고 살신성인 같지도 않습니다. 예, 앞서 들으신 대로 나를 밟고 가라. 여기에 뭔가 숨은 의도가 있어 보이고 말이죠. 맥락이 있어 보입니다. 여러분 한번 수순을 살펴보죠. 인요한 혁신위원장 들어서서 중진 용퇴론이 나왔습니다. 영남에서 지역구 의원하는 국민의힘 중진들 서울 등 험지로 올라와라 이랬어요. 장제원은 거부했습니다. 난 서울로 안 간다. 여기서 계속 정치하겠다 이렇게 나왔죠. 자, 그랬더니 인요한 위원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이 비슷한 말을 했어요. 맞고 할래 그냥 할래. 자, 그러더니 이후에 일요신문이 장제원 쪼개기 후원 사실이 보도가 됐습니다. 예, 그 자기 형이 총장인 동서대학교에서 이 청소 용역하고 있는 청소업체가 그 부부가 연 500만 원씩 총 1000만 원 이렇게 쪼개기로 장제원을 후원한 사실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장제원이 이제 불출마를 선언한 것이지요. 뭐 선당우사, 살신성인 이런 이미지를 잔뜩 스스로 덧칠하면서 말이죠. 네. 자, 이건 뭐 국민의힘이 말 안 듣는 중진을 이제 혼내주는 뭐 그런 흐름으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게 혁신은 아니겠죠. 예. 자, 그런데 언론은요, 이 지금 국민의힘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도하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일면을 보니까 이렇게 혁신을 하는 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했다. 이렇게 설레발을 떨고 있어요. 역대 총선에서 3번의 성공한 혁신 사례만 봐도 분명하다. 2004년 박근혜 천막당사, 2012년 박근혜 새누리당 현역 25% 물갈이, 그리고 2016년 김종인 민주당 비대위 대표의 현역 의원 25명 물갈이. 뭐 이래가지고 하여간 당시 총선에서 2004년에는 한나라당이 거의 뭐 멸망할 듯 보였지만은 100석은 건졌고 2012년에는 또 2026년에는 각각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일당을 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글쎄요, 그 때문에 그 혁신 때문에 일당을 했을까? 당시 상황 그 맥락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만 보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2004년은 뭐 정동영 열린우리당 의장의 뭐 노인 폄하 발언 이것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때 압승한 당은 열린우리당입니다. 152석을 먹었잖아요. 아니 뭐 당시 박근혜 대표의 한나라당이 일당을 했다면 이 말은 그 성립이 되는데 그 거의 참패에 가까운 150석이 넘진 못했지만은 의석수가 확 줄었던 한나라당의 2004년 사례가 어떻게 성공한 사례라고 말할 수 있는지 중앙일보가 좀 억지를 썼네요. 예. 자, 그런데 2016년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정권에 대한 그런 심판성 그 투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주당이 한 석 차이로 일당이 된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공천 혁신을 하면은 그 당이 선거에서 승리하게 된다라는 도식 좀 억지스럽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왜 하겠어요? 중앙일보가 민주당도 혁신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민주당 혁신하라. 예, 기득권을 버려라. 이거 좋은 말이죠. 근데 이 썩어 빠진 언론들이 지금 민주당에게 너희도 인적 혁신하라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공천 혁신하라. 근데 이재명 대표를 기득권으로 몰고 있단 말이에요. 기득권이 이재명인데 왜 이재명이 체포동의안에서 가결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이 썩어 빠진 언론들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 치르는 거 싫잖아요. 이길 수가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 체제로 승리하면은 민주당이 자기 대선에서 집권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그러면 너희의 기득권 체계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이재명 없는 민주당으로 총선 치르게 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 기득권을 그래서 이제 이재명을 기득권으로 모는 거잖아요. 언제부터 우리 이 썩어 빠진 언론들이 민주당 걱정을 해줬다고?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그도 기득권 세력이다라고 말하는 언론들 한 세 가지 근거를 댑니다. 국민일보가 그러한데요. 각종 여론조사에서 정권 심판론 못지않게 야당 심판론도 만만치 않다는 것. 저쪽 편이 똘똘 뭉친 게 야당 심판론이에요. 정권 심판론은 50%가 넘고 60%가 넘어요. 정권 심판론이 압도적인데 야당 심판론도 만만치 않다? 아니 현격한 차로 야당 심판론이 적은데 왜 정권 심판론 압도적 다수이고 대세인 정권 심판론을 그렇게 없는 것처럼 이야기합니까? 또 현 그 민주당 지도부나 주류인 친 이재명계가 책임질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아니 친 이재명계 그런 친 이재명계가 있나요? 이재명 대표 가까이만 있어도 시정 5년을 선고받는 그런 자리에 친 이재명계가 언제부터 있었다고? 있어도 다 지금 수사받거나 감옥 가거나 그런 상황인데 현 지도부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은데 친명일색이라고. 아니 당원이 작년에 그렇게 전당대회에서 뽑았잖아요.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지도부는 친윤일색 아닙니까? 왜 친명일색만 갖고 시비야? 이건 당원이 선택한 건데. 그것도 이재명은 민주당에서 비주류 중에 비주류였죠. 그런 이재명이 민주당의 대안이어야 한다라는 그런 당원들의 뜻이 모아져서 작년에 이재명 대표 또 친 이재명 성향으로 보이는 최고위원들이 다수를 점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하도 지랄지랄해가지고 비명계 정치인도 최고위원으로 갖다 앉혔다가 완전히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활동을 했는지 모르게 그렇게 까불다가 결국 당원들의 원성을 듣고 물러난 거 아니에요? 송갑성 얘기입니다. 자, 그뿐입니까? 뭐 지금
보수 언론들 이재명 대표가 기득권 세력이고 친명계가 당을 장악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은 공천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근거 또 하나가 뭡니까? 반대 목소리는 억누르고 극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반민주적 정치 문화. 이게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란 거예요. 이거 비명계가 하는 소리죠. 아니 당 지도부 흔들고 언론 나가서 당을 비방하고 당대표 비방하고 그리고 당원들을 모략하는 이런 정치인이야말로 민주당에서 나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사람이야말로 정당 민주주의의 적이라는 점에서 짐 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극성 지지층 아니 어느 당인들 극성 지지층이 없습니까? 극성 지지층이 싹 사라진다. 그거는 정치 혐오가 가득한 세상이 돼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치 현안에 대해서 심드렁해지고 나아가서 뭐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아유 난 관심 없어. 정치는 다 똑같아. 이러면은 기득권자만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자해간 이 썩어 빠진 언론들 그 속이 다 보여. 그러니까 민주당 혁신 걱정하지 마. 알아서 할 거야. 시스템대로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실제로 민주당 의원 한 분이 우리는 시스템 공천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봐야 하는 국민의힘과는 사정이 전혀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하여튼 이 썩어 빠진 언론들 너희들은 저 민주당 공천 혁신 걱정하지 마. 자, 이 말은 민주당 공천 혁신은 민주당 당원들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실제로 민주당 이 공천이 저쪽은 이제 그 눈속임으로 어떻게든 이 중진들 현역들 많이 갈아치울 겁니다. 왜냐? 윤석열의 측근 검사들을 갖다 박아야 하기 때문에 또 김건희 사람을 갖다 박아야 하기 때문에 어쨌든 사람만 바뀌면 다 혁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민주당 호남과 수도권의 목 좋은 곳을 꿰차고 주구장창 금배지를 달아온 사람들 누군지 아시겠죠? 제가 누차 그동안 강조해왔고 또한 지목해왔던 그 정치인들입니다. 그 사람들 뭐 강제로 쫓아내는 거는 현명한 방법은 아니다. 좋습니다. 공정한 룰로 정치 신인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주는 것. 이 룰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이재명 대표와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청산 대상도 분명히 있습니다. 어떻게 저런 인간이 이재명과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 썩어 빠진 수박, 젖은 낙엽과 별 다를 바 없는 또 그 출신도 있어요. 이재명과 가깝다고 다 참신하고 그리고 개혁지향적입니까? 아니죠. 자, 그런 의미에서 민주당 공천을 해야 합니다. 공천을 해야 합니다. 쇄신 공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효능감 없는 정치인들 내보내야 합니다. 그동안 노무현 대통령 등 뒤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 뒤에서 이렇게 형님병만 믿고 정치했던 사람들 보내야 합니다. X86 세대 정치인들 당신들이 청년일 때가 있었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될 나이예요. 70년대생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박용진, 강병원 이런 정도거든요. 예. 또 다들 언론들에게 휘둘리고 민주당다운 맛을 보이지 못하는 그런 정치인들 투성이란 말이죠. 이게 바로 X86들이 저 자리를 비켜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적 쇄신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장제원 불출마 이걸 이용해서 국민의힘 선거운동하는 언론들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서도 안 되겠지만 개무시해서도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민주당의 더 파격적이고 더 획기적인 공천 쇄신을 통해서 이 문제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 장제원 불출마 이로 인해서 이용해 먹고 있는 언론.
여기에 민주당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싸가지가 없으면 실력이 있거나 또 싸가지가 있으면 실력이 없거나 그러죠. 윤석열 정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싸가지가 없으면서 실력도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이제부터 전두환, 노태우와 윤석열을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예. 동아시아 역사 전공자인 김종성 선생이 오마이뉴스에 기고한 글이 되겠습니다. 노태우 때 이야기인데, 노태우 때 이제 김종인, 최근에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했던 김종인 씨가 그때 보건사회부 장관과 대통령 경제수석을 했습니다. 이 와중에 비리를 저질러서 감옥도 갔다 오셨죠. 자, 김종인 노태우 정부 때 이 장관을 지냈던 이분이 영원한 권력은 없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노태우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시작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돌다리를 두드려보고 건너는 정도가 아니라 두드려보고 또 두드려보고 건너지도 않고 걱정하는 사람이었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노태우를 비롯한 당시 보수 세력은 6월 항쟁 때 크게 되었다는 겁니다.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난다. 그래서 내내 대학가를 주시했었고요. 또 제야 민주화 운동 활동을 하는 사람들도 주시했습니다. 그들이 너무 두려우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범죄와의 전쟁을 통해서 그들을 범죄자로 몰고 때려잡으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엉뚱한 강기훈 씨를 김기설 전민련 사회부장의 이런 자진의 그 유서 작성자로 몰아버렸어요. 유서는 강기훈 씨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게 재심 청구를 통해서 대법원에서 확정된 건데 당시 노태우 정권은 김기설 씨 그 죽음을 이용한 나쁜 강기훈 이런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이분의 인생을 망쳤어요. 예. 하여간 노태우는 어떻게든 6월 항쟁 이후로 또다시 그 민중 봉기가 일어나면 안 된다. 그 마음에 전전긍긍했었던 것이죠. 자, 1989년 9월 4일자 경향신문 사면 좌상단 기사를 김종성 선생이 인용하고 있는데 노태우의 경제 참모들인 조순 부총리와 문희갑 경제수석 등을 두고 이들은 강연회, 정책 설명회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하고 다녔다. 이런 취지의 발언이 뭡니까? 개혁이 없으면 혁명이 일어난다. 이 경제 참모들이 민중혁명 가능성을 운운하고 다녔다는 것이죠. 보수 진영이 얼마나 그때 국민들을 두려워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시기에 노태우는 어떻게 했느냐? 노동운동 풀어줬습니다. 물론 초기에 그랬습니다만은. 그래서 사실은 노동자 투쟁이 본격화됐고요. 들불처럼 번졌던 때가 바로 노태우 정권 때였습니다. 전두환 시기였으면 그냥 몽둥이로 때려잡았겠죠. 노태우는 풀어줬습니다. 그뿐입니까? 89년에 토지공개념을 도입을 했어요. 택지 소유 상한법, 개발이익환수법,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땅 부자들, 불로소득으로 떼돈 버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제대로 걷는 굉장히 낮은 수위의 토지공개념이었지만은 그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떻게든 부자들 부동산으로 번 이득을 보장해 주려고 세금을 적게 거두려고 애썼던 것이 지난 역대 보수 정부의 행태 아니었습니까? 1990년엔 또 재벌의 비업무용 토지에 관한 매각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자, 그래서 노태우는 어떻게든 자기가 이제 신군부 12.12 쿠데타의 주역으로서 민주주의를 후퇴시켰다.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언제든 퇴진 요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에 전전긍긍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태우가 12.12 때 잠깐 그 국면이 불리하게 돌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 권총으로 자기 머리에다 대고 방아쇠를 당기려고 했었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살아남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뭐 군법에 의해서 처단됐겠죠. 뭐 나중에 이 보시는 대로 저기 노태우 전두환이 12.12 쿠데타의 책임자로서 처단을 받았지요. 물론 이제 중간에 사면을 받았습니다만은 어쨌든 6월 항쟁 이후에 보수 진영은 나름대로 국민들의 그런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애를 썼고 그게 너무 힘드니까 결국 90년 1월에 김영삼 통일민주당,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그 두 분을 끌어들여 가지고 3당 합당 민자당을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노태우는 획기적인 대북 정책까지도 펼쳤습니다. 북방 정책, 소련과 수교를 했고요. 남북 합의서도 이렇게 체결했고요. 이산가족 상봉, 단일 응원팀도 구성했고, 하여튼 노태우가 조금은 좀 평가받을 만한 그런 역사적 족적을 남겼다고 저는 봅니다. 예. 물론 척하는 정치였죠. 척하는 정치. 내면을 들여다보면 온갖 모순과 또 꼼수가 읽혀지는 노태우 시대 때 개혁적 정책이었는데, 자 어쨌든 노태우는 기만적이었지만 국민들의 마음을 사려고 애를 썼습니다. 전두환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두환은 머리를 굴렸죠. 자기 반대하는 국민들은 정말 처절하게 짓밟았죠. 자 그런데 전두환도 나름대로 머리를 굴려가지고 자기 국면에 유리하게 활용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3S 정책 다 아시잖아요. 스포츠, 스크린, 그리고 섹스. 전두환이 집권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서울올림픽 유치였습니다. 서울올림픽 유치.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최규하 대통령이 말이죠. 1979년부터 80년까지 그 짧게 대통령했잖아요. 그 와중에 서울올림픽 유치와 관련해서 이건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해서 1월에 드립을 했습니다. 드립이 아니죠. 저 드립이란 말이 나오나요? 드랍을 했죠. 드랍.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했어요. 우리가 담당할 수 있을 그런 올림픽이 아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올림픽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전두환이는 설득을 당했어요. 일본에 있는 뭐 말하자면 극우 인사인데 이 극우 인사가 전두환을 찾아와 가지고 이제 올림픽 유치합시다 이렇게 요구를 권고를 했던 것이죠. 그 사람 이름이 세지마 루조 이토추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극비리에 한국에 와서 전두환을 만나 가지고 1964년 도쿄올림픽이라든지 1970년 오사카 엑스포의 예를 들면서 한국도 거대 이벤트를 유치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다른 데로 돌려보라 이렇게 조언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최규하가 유치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는데 그걸 뒤집고 올림픽 유치에 그야말로 사활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 11월 30일 그날에 이제 언론 통폐합이 있었는데 그때 전두환이가 지시를 내려가지고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에다가 올림픽 유치 신청서를 냈고 12월 2일에 접수를 완료시켰고요. 그리고 1981년 1월 6일 이제 본격적으로 실무반을 편성해서 유치에 나섰던 것이죠. 일단은 그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을 앞세웠습니다. 현대그룹의 인력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유치하도록 하라. 또 정권의 2인자였던 노태우 당시 정무장관을 붙였어요. 노태우가 이 정주영을 뒷받침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사실은 노태우는 뭐 정부의 얼굴 마담이었지 실제로 일한 사람은 이제 정주영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1987년 대선에서 노태우는 자기가 서울올림픽을 유치했다고 주장을 했던 모양이죠. 여기에 빡쳤어요, 정주영이. 그래서 정주영이 야, 그럼 내가 정치를 해야겠다
라고 해서 1992년에 통일국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총선에 나왔고, 그래서 결국 대통령 선거에까지 출마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여러분, 그 남의 공로를 이렇게 가로채면 안 됩니다. 예. 사실 노태우 때, 아니 전두환 때 이 3S 중에 스포츠, 그 서울올림픽 유치도 있었지만은 1982년에 프로야구, 또 1983년 프로축구, 그리고 뭐 민속실험, 이 실험 대잔치였나, 이런 프로 스포츠를 급조했습니다. 프로농구를 할 수 있는 농구 대잔치도 1983년에 출범을 시켰죠. 진짜 온 나라가 스포츠 이벤트로 가득했습니다. 86 아시안 게임, 88 올림픽. 물론 이제 전두환이가 어떻게든 이 스포츠를 활성화시켜 가지고 국민들의 관심을 스포츠로 돌리려고 길을 썼던 것. 그게 이제 우리 스포츠 강국의 어떤 초석이 된 것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방송계에서 스포츠 중계 그 기술 그리고 노하우가 많이 쌓이게 된 계기였습니다. 옛날에 KBS가 말이죠, 여러분, 아침에 대학야구, 낮에 고교야구, 저녁에 프로야구를 중계해서 하루 3번 야구를 중계했던 때도 있었어요. 그때 KBS에 붙었던 별명이 코리안 브로드캐스팅 시스템이 아니라 코리안 베이스볼 시스템이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또 이 프로야구는 지역 감정을 또 부추기는, 또 광주 학살을 당한 그 광주 시민들의 응어리를 다른 데로 돌리는, 물타기 하는 그런 기제로도 활용을 했습니다. 자,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께서는 뜨거운 박수로 한국 프로야구의 영광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청와대가 주도해 탄생시킨 프로야구. 몸이 맞는 볼로 출루했던 김봉현, 원스트라이크에 2구 찼습니다. 중기수 뒤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중기수 넘어가느냐 그대로 홈런! 9점짜리 홈런 김봉현. 창단 첫해 4위에 머물렀던 해태는 이듬해부터 연승 가도를 달리기 시작한다. 팬들의 열기는 폭발적이었다. 어느 도시든 해태의 홈구장을 방불케 했다. 전라도 출신이란 이유로 숨죽여 살아야 했던 이들은 야구장에 모여 함께 환호하고 마음껏 울분을 토했다. 그들에게 해태의 승리는 곧 광주의 승리였다. 광주의 한과 서름은 해태 우승의 동력이었고, 해태의 승리는 광주의 분노를 야구장으로 결집시킨 힘이었다. 그러나 해마다 5월이면 그 분출구마저 봉쇄됐다. 개막 첫 해인 82년, 무등경기장에서 있을 5월 15일과 16일 2연전을 앞두고 KBO에 지침이 내려왔다. 4월 달쯤 됐는데, 개막 기간 얼마 안 되는데 그 시합 중지하라 이게. 전두환 씨 밑에 있는 사람이 528 광주 할 때가 난 몰랐지. 모르고 스케치를 짰는데 게임 전에 소문은 무성했습니다. 지금 소복을 입은 약 3,000명가량의 여인들이 소복을 입고 야구장으로 지금 시위하러 온다, 이런 막 소문이 퍼지고, 이래서 뭐 그야말로 운동장은 그 뭡니까 기동경찰들이 꽉 차고 이랬어요. 그래도 합시다, 해보자 말이에요. 안 왔어요. 소복을 입은 사람은 그냥 아무도 안 왔어요. 그냥 야구 구경하러 왔다가 야구 맞추니까 가고 그랬거든요. 아직 충격과 공포가 도시를 지배하던 그해, 삼엄한 경비 속에서 경기는 소요없이 막을 내렸다. 그러나 5.18 전후로 광주에서는 2번 다시 프로야구 경기가 열릴 수 없게 됐다. 네, 사실 3S 정책은 이 5공화국이 처음 펼친 정책은 아닙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할 당시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에 그 일본의 전체주의, 군국주의를 벗기 위해서, 그
당시 연합국 최고사령부가 의도적으로 실시한 정책입니다. 뭐 그때 3S 정책이라는 표현이 있었던 건 아닌데 누군가가 이제 S 갖고 이제 세 개를 엮어서 스크린, 스포츠, 섹스 해가지고 3S 정책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대통령 기록관에서도 3S 정책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합니다. 예. 독재 정권이 정치적인 이유로 스포츠를 장려했던 것은 뭐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죠. 나치가 예전에 그 올림픽을 유치했었잖아요. 예. 그리고 뭐 남미의 이런 독재 국가에서 월드컵을 체제 선전용으로 써먹었던 일도 비일비재했었고요. 예. 정통성 없이 집권한 12.12 쿠데타로 집권한 5.18 광주 시민의 그런 시신을 밟고 일어선 5공화국 정권. 하여간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대단히 기만적이지만 뭐 컬러 TV 방송을 시행했고 학생 두발 자유화, 교복 폐지, 야간 통행 금지 이런 조치를 취했단 말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아시는 대로 그 만화를 검열하고 노래를 검열하고 그래서 금지곡을 막 양산하고 그리고 뭐 언론이나 출판 문학계에도 이 빨간 줄을 계속 가하면서 통제했었고요. 알아서 긴 것도 있죠, 사실은. 예전에 그 전두환 정권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순자라는 이름의 배역은 아예 쓰지 못했어요. 대통령 배우자 이름이 이순자였지 않습니까? 예. 그 순자야 문 열어라라는 영화가 이제 1979년에 막 제작이 됐는데 1979년 12월에 개봉이 됐대요. 12.12 쿠데타 때. 근데 12.12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이 영화는 그냥 막을 내렸다고 합니다. 순자야 문 열어라. 그리고 1979년에 만들었던 노래 12.6에서 뺄 수 없는 그런 주인공 중에 한 명인 심수봉 씨 순자의 가을이라는 노래를 또 발표했다가 금지곡이 되는 일도 있었어요. 예. 그 대머리는 금기였죠. 주걱턱도 금기였고요. 그래서 뭐 탤런트 박용식 씨, 코미디언 이주일 씨, 전두환과 외모가 흡사하다고 해서 출연이 정지됐고요. 그리고 심철호 씨, 남자인데 주걱턱이라고 해서 또 그분도 출연을 정지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였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그들의 뭐 이제 탈권위적 그런 정책들, 국민들에게 일정 부분 자유를 보장하는 이런 정책들은 기만적이었습니다. 자, 김종성 선생 글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그런 척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1990년 전후에 또 80년대에 그 보수는 외형상으로나마 그런 신용을 했다는 것. 그래서 극우 단체들이 신분 세탁마저 했었다는 거죠. 삼천교육대 인권 탄압의 주범인 사회정화위원회가 바르게 살기 운동협의회로 이름을 바꿨죠. 한국 반공연맹이 한국자유총연맹으로 또 이름을 바꿨고요. 예. 이제 바꾼 날이 1989년 4월 1일 만우절에 바꿨다고 또 김종성 선생이 짚었습니다. 자, 노태우 정권은 어떻게든 자기들과 극우 관변단체와는 상관이 없다 이런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서 중도층 더 나가서 자기를 반대하는 층 국민들에게도 뭔가 화해와 통합의 제스처를 보냈습니다. 어떻습니까? 뭐 눈속임, 기만 이런 걸 윤석열은 흉내라도 냅니까? 경제 위기에 대한 잘못된 진단과 대처에 더해서 노동, 언론 탄압하고요. 한일 군사협력과 안보 불안, 미일 쪽으로 외교가 쏠리는 그래서 한중 경제 관계가 훼손되고 역사 문제에 대해서 극우적 접근 뭐 완전히 이거는 뭐 일베가 직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지경이란 말이죠. 극우 유튜버들이 자유총연맹 자문위원이 되게 하고 윤석열이 이 단체에 가서 축사해주고 야, 너 아직도 저 선거운동하냐?
성렬아, 너 아직도 선거운동해? 선거 때는 우파의 그 도움을 받고자 어쩔 수 없이 뭐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대통령이 돼서도 이 지경이야? 지금 보수 세력은 완전히 간과하고 있습니다. 조순, 문희갑 이런 사람들이 노태우 정권 때 내내 하고 다녔던 말이 있잖아요. 개혁을 하지 않으면 혁명이 일어난다. 윤석열은 뭐 그럴 염려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을 개무시하는 걸로 봐서 말이죠. 예. 국민의힘 이런 윤석열을 그 당의 얼굴로 모시고 총선에 임할 겁니까? 사실 그 국민의힘에 왜 혁신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지금 용산 출장소가 돼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거 아닙니까? 근원적인 문제는 바로 윤석열입니다. 윤석열이 바뀌지 않으면 또 윤석열이가 추구하고 있는 이런 노선, 고집불통, 내로남불 바꾸지 않으면은 뭐 장제원이가 아니라 무덤에 들어간 장제원 아버지가 나와서 불출마 선언해도 전혀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도 정말 무서운 건요. 공천쇄신을 한 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정권 심판론을 등에 업은 그런 정당이 승리한다는 점입니다. 85년 그때 그 2월이었죠. 그때 있었던 선거 기억하실 겁니다. 신민당 돌풍이 일어났을 때 여당인 민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관제 야당인 민주한국당, 민한당까지 몽땅 참패를 했던 그때 일 기억하실 겁니다. 정권 심판론은 이래서 무섭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이길 그 어떤 정치적 기재, 기술 없어요. 스스로 심판당하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 윤석열. 뭐 국민들이 그렇다면 심판을 해줘야겠죠. 다음 이야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윤석열이 기어이 570억을 탕진하면서 또 네덜란드에 갔습니다. 갈 이유가 있었나? 없었습니다. 이재성 한겨레 논설위원 칼럼을 중심으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장제원이가 왜 윤석열과 각을 세웠는가? 각을 세운 거 맞습니다. 찌라시 도는 거 보니까 골치 아플 때마다 외국 나가는 윤석열식 정치에 대한 피로감 때문이었다. 골치 아플 때마다 외국 나가는 윤석열식 정치의 피로감을 느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에 나가는 이유가 뭐 필요가 있어서 나가는 게 아니라 골치가 아파서, 국내 현안이 골치 아파서 도망간다는 거예요. 한 달에 한 번씩 4번 나갔어요. 어떤 달은 2번 해외 순방한 일도 있고요. 그래서 1년 동안 13번 순방을 했습니다. 이번 네덜란드 순방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귀국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방한. 자, 특별한 외교 현안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국내용으로 기획되었고 재벌이 동원되고 있다. 이런 점을 이재성 논설위원이 지적하고 있는데 오늘 조선일보 일면 보니까 삼성과 ASML 그 회사 이름입니다. 반도체 회사 이름인데 삼성과 ASML이 1조를 투자해서 한국에 연구개발센터를 만든다. 이게 오늘 저 조선일보 일면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윤석열이가 가서 한건 했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이것도 실무진이 사후적으로 만들어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재성 논설위원이 말하고 있습니다. ASML은요, 사실 이재용이 작년에도 방문을 했었어요. 국내 기업과의 협조는 알아서 잘 되고 있습니다. 뭐 안 되는 걸 윤석열이가 가지고 해결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기업들이 최근에 그 미국이 첨단 반도체를 중국에다 수출하지 말라라고 지금 우리한테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든 활로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이재용이 네덜란드 가가지고 ASML과 손을 잡았단 말이죠. 자, 게다가 또 ASML이 자기 회사 부품을 수리해서 재활용하는 재제조 센터를 이미 경기도 화성에 짓고 있다고 합니다. 뭐 기업에게 도움을 주려고 뭐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이 네덜란드를 순방했다? 아니죠. 순방을 하기 위해서 반도체를 이용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부산 엑스포를 위해서 그동안은 해외 순방을 다녔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습니다. 근데 과연 그랬을까요? 지난해 7월 이전까지 개최지 부산시조차도 담당 조직이 한 개 팀에 불과했는데 그 윤석열 정권이 연말 연초에 갑자기 국가적 역량을 쏟아 넣도록 뭐 그렇게 해서 대대적으로 팀을 확대했고 그래서 민관 합동으로 추진해 왔어요. 이건 역시 이재성 논설위원 눈에는 순방을 하기 위해서 해외 다니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구실일 뿐이다. 사실 사우디아라비아가 유력하다는 것은 뭐 숱한 외신들의 보도입니다. 이걸 모를 리가 없어요. 외교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다 아는 사우디 리야드 유력설 이걸 뭉개고 윤석열이가 뛰어다녔단 말이죠. 안 되면 어떡하려고? 안 되면은 얼마나 망신이에요. 또 책임론까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 썼던 순방 비용 토해내라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다녔단 말이죠. 아무리 봐도 요거는 이제 해외 순방 나가려고 만든 구실이다 이런 그래요. 최근에 그 재벌 회장들 세워놓고 부산 어묵을 시식하는 사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예, 영상도 어제 미디어 실업에 올라갔지요. 이 엑스포 유치 실패로 부산 총선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대통령이 재벌 회장까지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가서 재벌 회장들을 병풍 세워놓고 떡볶이를 처먹었단 말이죠. 이러면은 재벌 회장들 그 바쁜 사람들이 여기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이 검사 정권에서 좆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뭔가 좀 거래를 할 여지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님의 병풍을 해드렸으니 도와주십시오. 지금 뭐 형사적으로 지금 재판받고 있는 거 있는데 이거 우리에게 유리하게 좀 결론이 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경유착이 되는 거죠. 정경유착이. 그 윤 정부 들어서 사실 카카오 같은 신흥 재벌들 지금 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0대 재벌 수사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특히 병풍으로 동원되는 그 재벌 회장들 윤석열 정권에서 털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자, 검사 시절에 유흥주점에서 자기보다 훨씬 나이가 많은 아버지뻘 대기업 회장한테 구두에다 양말을 구겨놓고 거기다 폭탄주를 부어서 마시게 했다. 이게 TV조선 보도 내용입니다. 김진태가 국정감사장에서 당시 그 검찰총장 대행한테 물어보기도 했고요. 이쯤 되면은 이건 뭐 자유시장 경제의 적 아니겠습니까? 자, 엑스포 유치를 떠올리면서 이게 전두환이가 자기의 부족한 정통성을 메우려고 올림픽 유치를 하러 다닌 그것과 좀 묘하게 맞물려 있습니다. 예, 올림픽 이야기는 앞서서도 했습니다만 말이죠. 윤석열은 그래서 전두환보다도 무능하고 안이합니다. 예. 윤석열이 툭하면 재벌과 한류에 손을 벌리는 이런 각설이 버릇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이재성 논설위원이 질타하고 있는데요. 과거의 성취를 곶감 빼먹듯 빼어서 먹는 사이에 잠재 성장률과 출생률을 비롯한 모든 지표는 바닥을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윤석열이가 관심 갖겠어요? 아, 이게 내 책임이다 라고 이렇게 자성하겠습니까? 대통령 놀이에 지금 심취해 있습니다.
국내에 있으면 이런저런 불편한 이야기를 안 들을 수 없으니 TV만 돌려도 뉴스에서 불편한 이야기가 나오니 그냥 외국 나가자. 외국 나가면 국빈 대접 받고 뭐 기자들 뭐 눈치 안 봐도 되고 또 외국 나오면은 마누라가 바가지 안 긁고 그래서 좋은 거 아닙니까? 올해 570억을 탕진한 윤석열이 여러분 내년에도 윤석열과 함께 가시겠습니까? 예, 정말 이 윤석열 타도 투쟁은 지능순이다 이런 말이 마음에 가슴에 와닿습니다. 당신의 정직한 뉴스 보좌관 김용민과 주파수를 맞춘다. 새로운 아침 특별한 선택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김용민의 뉴스 브리핑. 자, 이상한 나라의 폴로 이어가겠습니다. 자,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 독일식 선거 제도인 연동형, 연동형이 좋은 정치를 북돋우는 좋은 선거 제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병립형으로 회귀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자, 이런 의견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물어봤어요. 그 의견에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자, 보겠습니다. 동의 못한다 54%, 동의한다 46% 이렇게 나왔습니다. 한 자릿수 이내의 격차긴 하지만은 동의 못한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병립형, 연동형 무엇을 지지하느냐 이렇게 여쭤보기도 했는데 압도적으로 병립형을 택하셨죠. 왜냐? 이게 민주당이 이길 수 있는 선거제도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총선에서 이기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다른 선택이나 다른 논의는 사치다. 이런 글이 있었고요. 연동형이 좋은 제도가 되려면 적어도 국회의석이 비례 몫으로 100석 이상 돼야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의석을 대폭 늘리고 권한을 대폭 줄여서 국회의원이 권력이지 않게 해야 연동형이 실효성이 있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이겨야 합니다. 서민만 죽어나갑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와, 이 생계형, 생존형 선거제도군요. 병립형이. 이분에게는 제도는 좋을지라도 시기와 상황에 맞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자, 좋은 의견일 수 있겠지만은 유시민 전 이사장의 그 견해가요. 우리나라 정치 현실에서는 실현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건강한 군소 진보, 군소 보수 정당이 생겨나기를 바라는 제 입장에서도 말입니다.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유시민 이사장의 원론은 옳은 말이고 옳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실을 감안했을 때는 실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죠. 다음번 선거 때 공약으로 해서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네요. 라고 하셨고요. 좋은 제도가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면 그 좋은 제도의 의미는 누구를 위한 제도일까요? 예. 그래요. 그 연동형으로 가가지고 만약에 국민의힘이 다수당이 되는 그런 상황. 저쪽은 위성정당도 만들 거니까요. 그 제도가 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좋은 제도라 하더라도 국민에게 고통을 준다면. 네, 유시민 이사장의 견해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남긴 글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시사경시 대회로 가겠습니다. 아임굿이 여러분의 간편한 삶을 도와드립니다. 간이 편한 에너지, 생생활력, 숙취 해소, 아임굿입니다. 자, 피곤, 피로가 안 풀릴 때, 몸에 기운이 없을 때, 푸석푸석한 피부에 음주 전후, 숙취 해소에 아임굿만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시사경시대회 정답 맞히시는 분께는요, 예, 아임굿을 드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랑 바라겠습니다. 자, 문제 나갈까요? 예, 자, 오늘 문제는요. 자, 다음 빈칸에 들어갈 숫자를 다 더하시오. 예, 이런 문제입니다. 자, 국회에서 이제 개헌할 때, 또 대통령 탄핵을 할 때 몇 석 이상이 필요합니까? 자, 그리고 국회법상으로 패스트 트랙 법안 최장 며칠이 소요됩니까? 법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원내 교섭단체는 몇 석 이상의 정당이어야 가능합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단 말이죠. 어떤 법안에 대해서, 법률에 대해서, 법안에 대해서 이걸 국회에서 재의결을 할 때 출석 의원 3분의 몇이 찬성해야 할까요? 요거 다 더해서 김용민 브리핑 @ 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답과 성함, 주소, 전화번호 남겨서 김용민 브리핑 @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자, 어제 정답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정답은 이 반란군 놈의 새끼야. 니들 거기 꼼짝 말고 있어. 내가 지금 전차를 몰고 가서 니놈들 머리통을 다 날려버리겠어 라고 말을 한 사람은 장태환 수경사령관이죠. 장태환 수경사령관에게 이 말을 들은 사람은 누구일까? 나중에 국회의원을 한 유학성 씨였습니다. 국방부 군수차관보. 유학성이 정답이었고 3번 정답 보내주신 분은요. 전주에 사시는 김경택님, 김해에 사시는 황혜영님이십니다. 예,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예, 아임굿 한 박스 드시고 또 앞으로도 구매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만평 하나 더 보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만평. 자, 오늘 만평은 우리 전종원 님이 만드신, 예,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오뎅96이신데 정말 너무너무 캐리커처가 장인급입니다. 우리 전종원 님. 하나회는 해체됐지만은 민정당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요게 1979년 12월 14일에 전두환이 노태우 등 12.12 쿠데타에 가담했던 사람들과 함께 보안사 앞에서 사진을 찍은 것. 이게 이제 서울의 봄에도 나오는데 여기 그 등장인물들을 다 윤석열 주변 인물들로 채웠습니다. 바꿨습니다. 여러분 다 맞히실 수 있겠어요? 자, 앞에 줄 맨 왼쪽부터 이만희, 신천지 그 교주, 그 옆에는 천공, 가운데는 윤석열, 그리고 그 옆에는 한동훈, 그리고 맨 첫째 줄 왼쪽 오른쪽에 맨 오른쪽에는 이정섭 검사네요. 이정섭 검사. 둘째 줄로 가보겠습니다. 둘째 줄 맨 왼쪽 한덕수 총리, 그리고 전광훈이네요. 그리고 원희룡 같습니다. 이동관도 있고. 가가멜이네? 가가멜은 누굽니까? 김기현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그 옆에는 이상민 행자부 장관. 자, 마지막 세 번째 줄 맨 왼쪽 강용석이죠. 그리고 옆에 김진태, 권성동, 장재원, 김영환. 네. 하나회는 해체됐지만 민정당은 아직 그대로입니다. 라는 만평 함께 봤습니다. 가가멜이 정말 재밌네요. 자, 오늘 저희가 라이브로 하지 못해서 녹화로 보내드렸는데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희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